그럼 재고자산 해볼 건데요. 여기가 여러분들 핵심이 돼요. 어디가 핵심이 되냐면, 여기 상품 T 계정의 이해가 핵심입니다. 아까 불러들었던 실기가 다 여기서 파생됩니다. 세무일급은. 됐죠?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세무 2급 때 배우시긴 했는데 아마 진짜 제가 할 때마다 대부분 다 많이 잃어버리셨더라고요. 그죠? 다시 할게요. 중요한 게 여기가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외워서 해야 돼요. 그죠? 자, 보시죠. 아마 여러분들이 상품 T 계정 이렇게 그리는 거 알고 계시죠? 금액 무시하고 기초 상품, 상품 왼쪽. 그죠? 그다음에 단기 상품 순매입액이 상품 증가 사유. 그죠? 그다음 매출 원가가 상품 감소 사유. 그죠? 그리고 기말 상품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되시죠? 되겠죠? 근데 이걸 외워주셔야 돼.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요 상품 T 계정 있잖아요. 이 상품 T 계정은요, 어떤 T 계정을 쓰냐면 실지재고조사법의 T 계정을 쓴다라는 걸 일단 외워주셔야 돼요. 알죠? 옛날이어서 그래. 옛날에는 계속기록법을 쓸 수가 없어요. 옛날. 그쵸? 뭐, 그게 어딨어? 그 뭐냐. 바코드. 없잖아요. 어딨어. 맞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알고 계시는 상품 T 계정은 실지재고사법 T 계정을 써요. 실지재고사법은 여러분 판매한 거 기록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구매한 것만 기록하죠. 맞죠? 그래서 일단 구입한 건 기록하니까 단기 상품 순매입액은 나와요. 또 단기의 상품을 내가 700원어치 매입했대요. 그럼 상품 창고에 총 1000원어치의 상품이 있는 거잖아요. 동의되세요? 네. 자, 근데 실지재고조사법은 매출 원가를 몰라요. 왜? 팔린 걸 기록을 안 하거든. 맞죠? 그래서 뭐부터 하냐면 매출 원가부터 아는 게 아니라 기말재고부터 파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지재고사법은 기말 상품 재고가 먼저 나와요. 근데 이 상품은 장부 금액일까요? 실제 금액일까요? 실제입니다. 왜? 실지 재고예요. 실제로 창고 들어가서 재고 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기말 상품 금액 200원은요. 예, 실지 재고입니다. 실제 재고 금액이에요. 그죠? 자, 이제 여기가 이제 또 핵심. 자, 그러면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이 매출 원가가 800원이다라고 배우셨죠? 그 다음. 그죠? 근데 정확하게는 우리가 1000원어치의 상품이 창고에 있었었죠. 근데 기말에 창고에 실제로 들어가서 재고를 세니까 200원이 실제로 있던 거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럼 800원어치는 매출원가가 팔려서 나간 거죠. 팔려서 나간 거예요? 그냥 창고 바깥으로 나간 거예요? 창고 바깥으로 나간 거예요, 이거. 800원은 실제로 팔려서 나간 거가 아니라 그냥 창고 바깥으로 나간 거예요. 했죠. 근데 그 창고 바깥으로 나간 걸 실제 재고사법은 네, 팔릴 때 기록 안 하거든. 안 하니까 그냥 다 팔려서 나갔겠지라고 간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매출원가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맞죠? 여기서 출발해요. 그래서 뭐냐면 실제재고사법은 여기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네, 좀 이따가 할 것들이 이해가 됩니다. 실지재고사법은 창고 바깥으로 나간 건 전부 다 팔려서 나갔다라고 가정을 해버려요.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800원어치가 다 도둑이 훔쳐갔대요. 도둑이 훔쳐갔으면 매출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죠? 팔려서 나간 거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재고사법 매출원가로 기록해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원가를 과다하게 적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안 해오셔도 돼요. 일단 창고 바깥으로 나가면 다 매출 원가화 시키는 게 실질재고사법이다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나온 게 일단 첫 번째 아까 뭐 기말재고의 가산하고 선적지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나온 게 여기 54페이지에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될 항목의 결정이고, 여러분들이 뭐 배우셨던 뭐 적성포 그런 거, 뭐 도착진도지 기준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해보시죠. 자, 우리가 여기서 보실 게 기말 재고자산에 왜 포함시키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가요. 자, 이유는 여기까지 설명했죠. 자, 매출원가가 800원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창고 바깥으로 나간 재고가 800원인 거예요. 그죠? 아까? 자, 그래서 회사가 이 창고 바깥으로 나간 재고자산 800원어치를 분석을 한 거예요. 실제로 분석하지 않습니다. 그냥 요거 설명드리려고 그래서 분석을 해봤는데 실제로는요. 팔려서 나간 재고자산은 700원어치고요. 나머지는 귀중품이 있었는데 회사 사무실에 잠깐 옮겨놓은 거예요. 100원어치는. 그럼 여기에서 정확한 매출원가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700원이어야 돼요. 맞죠? 그래서 정확한 매출원가는 700원인데 800원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매출원가 700원을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럼 당연히 이 공식 3개 중에서 어느 하나에서 우리가 100원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런데 우리가 기초 상품은 전년도 말 상품이니까 얘는 전년도에 실제로 셌던 거잖아요. 맞죠? 그럼 얘는 맞아요. 당연히 올바른 숫자. 그 다음에 매입한 거 기록해요. 실질지정서법은 매입한 건 기록한다면서요. 그럼 얘도 올바른 숫자입니다. 그러면 조정할 곳은 기말 상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지재고조사법의 논리가 우리가 창고 바깥으로 나간 걸 다 매출원가 시키잖아요. 그래서 기말 상품을 빼서 매출원가고 하죠. 그죠? 근데 기말 상품은 요 사례에서 빼기 300원이 돼야 매출원가가 정확한 700원이 나온다라는 논리예요. 알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는 상품 100원어치 있죠? 얘를 기말 상품 재고에 가산을 합니다. 여기서 가산이란 개념적으로 더한다라는 뜻이지 다시 창고에 쑤셔박는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개념적으로 있다라고 생각하고 더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개념적으로 더하면 기말 상품 재고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네? 300원? 200원에서 100원 개념적으로 더하니까 300원, 요게 300원이 돼요. 그럼 정확한 매출 원가가 700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알죠? 자, 그래서 우리가 왜 기말 재고에 가산을 해야 되냐면 요 100원어치는 실제로 창고 바깥으로 나갔지만 팔려서 나간 건 아니거든요. 맞죠? 근데 버젓이 매출원가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매출원가 되면 안 되는데. 그죠? 그래서 매출 원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념적으로 기말 재고에 더한다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럼 우리 시험에 얘를 어떻게 줄지. 근데 이건 세모 이것 때 배우셨을 건데 아마. 맞죠?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만약에 이 사례에서 어떻게 줄지 아냐면 이렇게 줄지 하죠? 어떻게 줄지 하냐? 아까 사례로 따지면 이렇게 줄지 하죠? 어떻게 줄지 하냐면 우리 회사가 실제로 창고를 들어가서 재고를 셌더니 200원이 있었고, 맞죠? 그리고 100원어치의 상품은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다. 지금 사례에서 이렇게 줄지 않단 말이에요. 맞죠? 그럼 우리가 나중에 입력할 때 기말 상품 재고 300원으로 자동 결산 입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200원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기말 재고에 가산하는 거 아마 세무 2급 때 배우셨던 내용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죠? 근데 다른 애랑 또 연결되니까 지금 다시 하는 거고요. 되셨죠? 다시 아까 다 띄우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언제 기말 재고에 가산을 하니, 여기서 가산은 개념적으로 가산하는 거예요. 언제 가산을 하냐면 논리적으로 창고 바깥에 있으면 일단 매출 원가화 시켜요. 실지재고사법은 창고 바깥으로 나가면 팔려서 나갔겠지라고 전제를 무조건 깔아버려요. 그리고 창고 바깥에 있지만 팔리면 안 돼요. 그렇죠? 팔리면 그 매출 원가 받습니다. 안 팔려야 됩니다. 이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다라는 거 안 팔리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이 100원어치는 내 거, 남의 거. 남의 거?
그렇죠. 남의 걸 내 재고에 가산하면 그 나쁜 놈이에요. 니 거, 내 거, 내 거, 내 거 이거잖아요. 요거 당연히 내 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요건을 다 만족을 해야 됩니다. 되셨어요? 근데 요 요건은 안 외우셔도 됩니다. 알죠? 시험에 요건을 내진 않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기말재고 자산에 개념적으로 더하는지 설명드렸고요. 그럼 그러한 항목이 뭔지 두 번째 설명. 자, 첫 번째. 미착품 또는 미착품 운송 중인 상품. 자, 여기. 자고로 여러분들 선적지 인도 조건하고 도착지 인도 조건은 회계에 있는 게 아니라 무역거래를 가지고 온 거예요, 회계에서. 무역거래에 있는 겁니다. 보시면. 자, 지금 우리나라 현대백화점 있죠? 여기 현대백화점이요. 미국에서 구두를 수입해서 판대요. 그 구두입니다. 그림이라도 넣어보려고 했는데 그림이 없어가지고 원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그림 좀 넣어. 그렇게 PPT가 뭐지? 컴퓨터 잘하시는 분들 이런 게 신경 쓰이나 봐. 막 띄우면 저거 쓰레기 같은 PPT 저렇게. 그렇게 하지는 않듯 쓰레기 같은 PPT라고 안 합니다. 알죠? 컴퓨터 하시는 분들 PPT 평가를 하시더라고. 나는 살려고 만든 건데 이거 쓰는 거 팔아봐 죽으니까. 아무튼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외국과의 수출입 거래는 주로 배 가지고 해요, 비행기 가지고 해요? 배 가지고 많이 하죠. 그럼 지금 이 구두를 실은 배가요, 지금 태평양 한가운데로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알죠? 오고 있는데 아직 구매자한테 도착하지 않았죠? 도착하지 않았으니까 도착하지 않은 물건, 미착품, 운송 중이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지금 태평양에서 배가 오고 있는 때가요, 결산하는 날이에요. 12월 30일에. 결산. 그럼 결산하면 우리가 기말재고 얼마냐? 매출과 매출원가 얼마냐 계산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기말재고가 판매자도 없어, 지금. 본인 창고에 없어요. 맞죠? 그리고 현대백화점도 없어요. 본인 창고에. 그럼 이거는 누구 창고에 있는 거예요? 바다에? 재미없어? 그죠? 바다가 재무제표 어딨어,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무역거래에서 나온 게, 그러면 이 12월 31일에 지금 배로 오고 있는 재고 있잖아요. 얘를 누구의 재고로 볼 것이냐를 가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선적지 인도 조건하고 도착지 인도 조건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선적지는 배를 싣는 판매자가 있는 곳, 그죠? 도착지는 구매자가 있는 게 도착지. 자,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언젠가는 당연히 현대백화점한테 오죠. 요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선적지 인도 조건하고요, 도착지 인도 조건은 언제 구매자의 것이 되느냐가 핵심입니다. 구매자께 언젠가 될 거거든. 핵심은 선적지 인도 조건은 선적 딱 한 순간, 판매자, 미국에서 배에 딱 그 수출 물건을 실은 순간 바로 구매자께 돼버리는 거예요. 알죠? 그게 선적지 인도 조건. 그 다음에 도착지 인도 조건은 구매자한테 도착을 딱 해야 돼요. 그때서야 이제 구매자께 된다라는 거예요. 요게 제일 중요해요. 요거만 알고 계시면 선적지 인도 조건하고 도착지 인도 조건은 좀 쉬워져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 자, 그러면 우리가 선적지 인도 조건이면 판매자가 개념적으로 더할 것이냐, 아니면 구매자가 개념적으로 더할 것이냐, 이거 따져볼게요. 이 조건만 하고 좀 쉴게요. 자, 그러면 선적지 인도 조건은 선적을 하면 바로 구매자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선적지 인도 조건에서는 내 거다 요건이, 선적지, 선이라 할게요. 선적지 인도 조건에서는 내 거다 요건은 구매자가 만족해요. 선적하면 바로 구매자 거니까. 동의되시죠? 그럼 구매자, 창고 바깥에 있잖아요. 현대백화점 입장에서 본인 창고에 없어요. 창고 바깥에 있죠. 그리고 구매자는 판매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팔리진 않은 거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요 선적지 인도 조건에서는 구매자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잖아요. 그렇죠? 만족하니까 판매자는 제외인 거고 구매자가 개념적으로 더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선적지 인도 조건은 개념적으로 구매자가 가산합니다. 맞아. 우리 시험에는 선적지, 도착지 가지고도 장난치지만 판매자, 구매자 가지고도 장난을 치기 때문에 맞아. 그래서 개념적으로 구매자가 가산한다라고 해서 구두를 이쪽으로 놓은 거예요. 그냥.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착지 인도 조건. 도착지 인도 조건은 도착했을 때 구매자 거잖아요. 근데 도착했어요, 안 했어요? 운송 중인 거니까. 안 했어요. 그럼 누구 거예요? 도착지 인도 조건에서는. 저 판매자 거인 거예요. 아직 도착 안 했으니까. 판매자 거인 겁니다. 그래서 도착지 인도 조건에서는 판매자 거예요. 도착 안 했으니까. 자, 그럼 판매자 입장에서는 이 구두는 본인 창고 바깥에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판매자는 도착지 인도 조건에 따지면 도착했을 때 판 거예요. 맞죠? 근데 도착 안 했으니까 안 팔린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도착지 인도 조건에서는 판매자가 세 가지 요건 모두 만족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도착지 인도 조건은 판매자가 개념적으로 이 구두를 내 거다라고 가산해 주면 되는 거고요. 구매자는 제외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하면 사람 잡습니다. 무슨 말, 세 가지를 다 따지면 사람 잡아요. 맞죠? 그냥 내 거다 요건만 보시면 됩니다. 선적지인도 이렇게 선적지인도 조건, 구매자 가산. 여기 선적지인도 조건, 구매자 가산. 그죠? 그다음 도착지인도 조건, 판매자 내 거다. 어디 있어? 판매자 가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아래에 있는 두 가지 요건 안 따지셔도 돼요. 선적진도 조건하고 도착진도 조건을 그냥 내 거다 요건을 만족하는 애한테 더하시면 결론적으로 끝나요. 아셨죠? 이렇게. 예. 자, 그럼 조금 여러분들 쉬었다가 우리 25분 있죠? 네, 25분. 오늘 좀 일찍, 어저께도 일찍 끝냈지만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내일 나오실 분 없어요? 없어요? 쉽게 25분에 시작하죠.